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렇게 4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23일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 23일 일요일이었죠. 3명이 나란히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소통관이 뭐 지지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북새통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당대회 구도가 한동훈 대 비한동훈 이렇게 구도로 굳어졌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자 일단 출마 선언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마침 저도 그날 국회 소통관 네. 내서 그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서 보셨군요. 예, 그날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몰려와 가지고요. 보통 그 1층에 결혼식장이 있어서 네. 결혼식 손님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지자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로 나갔다 들어오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네. 그 정도고. 근데 보통은 소통관 안까지는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 아닙니다. 기자회견장까지. 1층은 네.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층까지만 들어오셨어요? 예, 1층에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해치고 네. 들어가야 될 정도였고요. 주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고 한 20-30%는 이제 나경원 네. 의원 지지자들도 꽤 오셨어요. 네.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북적대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네. 특히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은 좀 굉장히 열정적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재명 대표만 팬덤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한동훈 팬덤도 있다. 이제 이게 현장에서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그 4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화제가 됐는데 자 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이거 반윤석열 깃발을 든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언론이 아니고 본인이 그런 그 태도 입장 네. 같은 걸 취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자실 부스를 쭉 돌면서 인사를 했어요.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런데 기자들 중에 이제 야당 출입 기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악순을 하면서 저는 야당 출입 기자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저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네. 이런 얘기인데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가 지금 뭐 거의 야당이라서요. 그렇게 얘기를 예, 했나요?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는 약간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분이 아예 좀 작심을 하고 여당 안에 야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를 네. 기본 전략으로 가져가는구나.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네. 대표가 이렇게 각을 세워서 재집권에 성공했는데 뭐 그런 그 전략, 기술 뭐 이런 걸 지금 네.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출마 선언문 내용 중에 제가 약간 깜짝 놀라서 저도 칼럼에 좀 인용을 했는데 지난 2달 동안 도대체 한 게 뭐냐.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네. 심판받은 사람이 맞느냐. 심지어 이긴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다. 이거는 야당에서 할 얘기를 진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일단 좀 의도적으로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우는 건 확실한 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보도 보니까 애초에 참모진하고 회의했을 때 나왔던 그 수위보다 더 높은 수위였다 이런 얘기가 또 나가게 됐는데 단단하게 결심을 좀 한 것 같은데 일단 한 전 위원장이 밝힌 최상병 특검법 요거는 이제 야당이 내놓은 특검법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 요거를 내놓은 건데 이게 좀 적절한 방식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놓은 특검법 반대하려고 그거 질질 끌려고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이거 받자. 이 안 못 받을 거 없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의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특검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특검을 누가 추천하는가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게 본래 이제 특검이라는 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특검이 되면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조계에서 물특검은 없다. 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충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 얘기대로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옛날에 이제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전에 BBK 특검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특검을 하는 신용만 하다 덮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랬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워낙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대충 하다 덮었는데 재밌는 게 10년이 지나서 검찰이 그때 네. 특검이 조사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특검은 뭐 대충 하는 특검은 없다. 나중에라도 꼭 나중에라도 뭔가 할 수 있게 근거라도 남겨놓는 거죠. 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서 특검 임명한다고 해도 그 특검이 뭐 그렇게 대충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또 우리 국민 여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조인이 특검을 맡았는데 수사를 대충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구태여 그렇게 안 된다 절대로 이건 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고집 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진심도 사실은 특검을 하는 쪽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법에는 이렇게 필요하다 얘기를 했지만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 특검을 한 대신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김건희 여사를 담당할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 즉시 설치할 것을 대통령실에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상병 특검은 받고 김건희 특검은 안 받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최상병 특검의 그 수사대장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자는 김건희 김건희 여사죠. 어느 쪽을 더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네. 법리상 네. 뭐 김건희 여사는 혐의가 뭐 특검할 내용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여기 끌어들이는 순간 이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는 살짝 비켜갔다고 봅니다. 나름의 선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름의 선을 넘지 않은 유지하려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순진한 발상이다. 지금 정치를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순서가 틀렸다. 검찰 수사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상현 의원은 지금 야당 후보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뒤에 점점 더 반응들이 세지더라고요. 비판하는 발언이. 근데 어쨌든 그 구도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 대 비한동훈 구도 이게 이제 명확하게 요 이슈를 놓고 명확하게 이제 전선이 그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점점 어대한 기류가 좀 사그러드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지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될지. 일단 결선 투표 그 이전에요. 네. 지금부터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출마는 네 사람이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하고 나경원, 원희룡 이렇게 세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자죠. 네. 윤상현 의원은 아무래도 조금 밀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직은 이른바 당심이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있는 그 사이트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한동훈이 이거 제2의 이준석 아니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여론도 하고요.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배신자다. 이거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뭐 은혜를 모른다. 뭐 온갖 험한 소리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야당하고 손잡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요. 물론 네. 이게 이제 나경원, 원희룡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올리는 글일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보수 정당의 특성상 이 높은 사람을 들이받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 세우기 이 전략이
이 참 쉽지는 않다. 이게 역시 옛날에 박근혜 정도 네. 되는 정치인이라 쓰는 기술이지. 이거 굉장히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네. 잘못하면 나중에 이 국민의힘이 분열하는 분당까지 가는 이런 사태의 불씨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좀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무튼 이 쏠림 현상이 있을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좀 높이 나오는 쪽으로 쏠릴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네요.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결선에 가게 되면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예측 가능성이 좀 낮은 네.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흥행에는 좀 약간 성공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워낙 결과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더 궁금해할 테니까 결과가 좀 궁금해지고요.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실은 당대표에 반기를 들면 당이 이제 지도부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서는 뭐 장동혁 의원, 박정훈, 진종호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윤 쪽에서는 뭐 김민전 의원 등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고위원까지 사실 장악을 해야 지도부에 좀 힘이 실리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차지를 하게 될까요? 그래서 그건 뭐 대표도 지금 예측이 잘 안 되는데 최고위원 예측이 되겠습니까? 네. 쉽지 않고요. 또 뭐 거기서도 이제 몰아주기 캠페인 같은 걸 할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초선들이죠. 장동혁 의원만 1.5선이고 네. 다른 분들은 다 초선들인데 이게 최고위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좀 난감한. 그래서 네. 이게 뭔가 좀 과거하고 정치 문법이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기자 출신이죠. 그래서 네. 송파갑 국회의원이고요. 진종호 이분은 유명한 사격 선수 네. 출신 비례대표. 또 김민전 의원은 이분은 방송에 정치 패널로 많이 나온 정치학자 출신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고위원 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혹시 되면 네. 정치 경험이 없어서 좀 걱정들을 하는데 이 최고위원들까지 다 이렇게 초선들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당이 제대로 가겠느냐 네. 벌써부터 이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포인트를 또 뭐 나경원 원희룡 후보 쪽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구도로 좀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그럼 다른 주자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 4명의 당권 주자들 가운데 친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자다라고 하면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이 그런 지금 후보가 됐는데 애초에 사실은 친윤이 누구를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나경원 의원이겠지 뭐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윤심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추정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작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났죠. 네. 결국 주저 안 치는 데까지 나갔죠. 네. 그래서 연판장까지 돌렸죠. 조선 의원들이. 예, 그 이후에 뭐 좀 화해가 됐나 싶은데 뭐 총선 이후로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만나긴 했는데 나왔잖아요. 사람 네. 마음이라는 게 또 한번 이렇게 돌아서면 쉽게 회복이 잘 안 되는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나경원 가지고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 아. 그 원희룡 카드를 띄워서 네. 이렇게 쭉 같이 가게 하고 어차피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원희룡 쪽하고 나경원 쪽하고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그쪽에서 좀 더 앞서 나가는 쪽으로 좀 막판 확 몰아주는 게 더 구도상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야 네. 한동훈 전 위원장 대표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공학적 계산도 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은 좀 두고 보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인 거죠. 거예요? 두 그래서 번째 뭐 분석에 의하면. 예. 조금 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이게 사실은 친윤이라는 실체가 지금 점점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에서 뭐 이렇게 원희룡 전 장관을 출마시켰는지 이게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이 되게
뭐 이전 다른 후보들한테 뭐 도와주겠다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출마 선언 자체가 좀 너무 갑작스럽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는 레드팀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민심과 괴리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직접 본인이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레드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레드팀이 뭔지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레드팀이라는 건 이제 사실 쓴소리 하는 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참모들이 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레드팀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과연 원희룡 전 장관이 할 수 있느냐. 약간 많은 분들이 의문을 나타내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정치부 기자 경험이 많은 정책영화 기자가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그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에서 무슨 레드팀입니까? 그거는 옛날에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 때도 잘 안 됐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레드팀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실제로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그 권위에 눌렸고요. 또 하나는 원희룡 전 장관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그분 살아온 인생 역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네. 레드팀이 과연 가능한지. 예전에는 또 소장파였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나름. 우리는 누구나 네. 소년이었고요. 네. 누구나 청년이었고 그런 겁니다. 그때는 다 개혁적이었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개혁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좀 각자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희룡 전 장관이 출격을 하면서 약간 포지션이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친윤계 뭐 지지를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나왔을 때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개파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 선언할 때도 당정 동행 이렇게 이걸 내걸었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대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깜짝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나경원 의원의 무게파 전략 이게 얼마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냐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나경원 의원은 인지도는 굉장히 높죠. 네. 또 이제 여성으로서 강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굉장히 좀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정치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 정당에서 여성의 한계가 있어요. 네. 박정희 딸 정도 되는 박근혜 대표 정도니까 여성이 대표도 하고 인정이 됐던 거지.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유력한 여성 정치인이 국민의힘 쪽에서 성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여성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잘 안 찍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도 이제 과연 그걸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데서 좀 당내에서 오랫동안 당내 선거를 지켜본 사람들은 약간 의문을 표시해요. 마지막 네. 순간에는 여성이라는 것이 아마 좀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불거질지 안 불거질지는 모르겠는데요. 2019년, 2020년에 그 국회에서 난리가 났었죠. 선거법, 네. 선거 공수처법을 그 당시 민주당 주도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거 빠루 나경원 막 그렇습니다. 이거요? 네. 원내대표 빠루. 네. 빠루를 좀 통역을 해주셔야 돼요. 쉬운 말로. 빠루가 뭐죠? 이게 이제 못 빼는 연장인데 네. 뭐 노루발 뭐 이렇게 네네. 설명하는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어려운.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이제 쓰는 거를 잠깐 그 뺏어서 들고 있었던 장면이 사진에 찍히는 바람에 네. 나경원 그럼 빠루. 네. 강경한 이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사건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군요. 아직 1심 선고도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가 되면 아니 이게 또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원희룡 전 장관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하고 싸우다가 네. 이렇게 그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나경원 의원한테 굉장히 좀 투사 이미지를 강화하고 유리한 그런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지지자들은 좀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보면. 있지만 야, 이재명 대표하고 뭐가 다르냐.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되면 이제 이런 또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성한용 선임기자님이 보시기에 원희룡 대 나경원 딱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지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래도 윤심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실은 개입을 안 하겠다 선언을 했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개입을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단언을 하시는군요. 예, 이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그 보이는 손. 네. 으로 이제 개입을 보이지 할 않는 겁니다. 손도 아니고 이제 보이는 손으로. 예, 뭐 이철규 손도 있고 뭐 여러 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개입을 할지 여기에 따라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뭐 어느 쪽으로 확 쏠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좀 더 드러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